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딱 지났는데 기세 싸움,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잘 버텨주던 미국 증시에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니까 미국에서의 소비가 약간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런데 또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이런 우려스러운 경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뭐 코인과 관련된 해킹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흔들리긴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그렇게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워낙 1월, 2월 해서 계속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좋은 기세와 미국 쪽에서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흔들리는 양상 이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는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이 이슈를 받고 시작한 우리 증시인데 네. 이번 주에도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굵직한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금통위 이슈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마켓나우 2부에서는 금리 전문가 모시고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외에도 26일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 네. 그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딥시크 충격 이후에 나타난 또 첫 번째 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빅 이벤트가 2월 말에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희가 차근차근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볼까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크플을 딱 보시면 오늘 시장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시겠죠. 파란불 켜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3대 지수가 전부 다 많이 내려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칩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그대로 그게 나타나고 있죠.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런 전력 설비, 이런 AI 쪽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빌미를 준 걸까요?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나 업황은 너무 좋은데 이 시장이 안 좋았고 흔들렸던 것 때문에 함께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는 하방으로 바뀌는 것인지 이런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때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미국 주식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도 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담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로봇, 방산, 원전 이런 업종들도 하락세가 조금 깊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역시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것이 진단키트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언제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테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한령 해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대중국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충격을 받으면서 일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터, 여행, 화장품, 게임 이런 종목들이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해운주들이 좋고요. 조선주가 조금 상승하다 주춤하는 모습인데 해운주에도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해도 좋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주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운주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는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받다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또 때리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운 쪽에서도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공고문을 통해서 주말 사이에 공고를 냈는데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이것을 조금 견제해야겠다. 이것이 너무 비중이 과대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상선이 미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4억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중국 선사의 선박이 만약에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하게 되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달러, 14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용적물, 만약에 중국의 선사가 뭔가 물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이러면 여기에다가 톤당 최대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4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톤당 144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뭔가 물류를 보내고 수출을 하게 되는 것에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중국의 선사들도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 조선사들도 중국의 조선사들도 함께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조선업이 50%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중한 이 압박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선사나 조선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이나 일본 쪽에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든 해외 유명 투자 은행들도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죠. 중국을 때려주면 때려줄수록 조선이나 이런 해운 쪽에서는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오늘 HMM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한 제재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SK해운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데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HMM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이것도 HMM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이 해운주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만 원 선 넘어가는 상황들 장중 52주 신고가 더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더해질수록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해운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SK해운 일부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업 다각화 이제 현실화되는 거고요. 다만 몸집이 커지면 매각 경영 매각에 있어서 일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한해운도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석유화학 제품, 액체 쪽이죠. 해상 운송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오늘 1,920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벌크 선사로 유명한 대한해운 역시 2% 강세입니다. 전거래일까지 외국인의 매수 거래일이 11거래 연속 지속됐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펜오션입니다. 오늘 0.8% 상승 보여주면서 3,770원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운주는 HMM과 흥하해운이 양봉이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은 줄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냉각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월 들어서 우리 시장에 그래도 좋은 모멘텀들, 좋은 소식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냉각 시스템에 좋은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불안감이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GPU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우리 냉각 시스템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웰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과도 협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찾고 있다,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랭식 냉각 방식의 핵심 장비는 냉각 분배 장치라고 해서 CDU라고 하는데 이 CDU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를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냉각 시스템을 공냉식이라고 해서 차가운 공기로 서버를 조금 온도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썼고 방식을 써왔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시장의 판단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로 수랭식으로 이런 발열을 잡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냉각 방식으로 수랭식이나 뭐 액침 냉각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액침 냉각 방법도 찾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엔비디아가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도 우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는 이 수랭식 액침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찾고 있는데 손을 뻗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에게까지 손이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엔비디아 쪽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수랭식에 관련된 냉각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련된 기업들 오늘 주가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에서는 삼성공조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냉각 시스템 개발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중에서 자동차 냉각 시스템 이쪽으로 더 유명하다라고 하네요. 오늘 16,050원에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액침 냉각 관련주로는 GST, 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6% 이상, 3% 이상 상승합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런 관련 섹터에서 설계, 역량 이쪽을 바탕으로 또 냉각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KN솔이고요. 오늘 2.5% 강세 14,52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냉각 시스템 관련주는 대부분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건강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인데 자, 중국에서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한 연구팀이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신종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을 해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발견을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오죠. 또 코로나 이야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우리 또 요즘 날씨도 춥고 감기도 많이 있는데 또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신종 박쥐 코로나를 발견했는데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 쉽게 그전처럼 인간에게 전파되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너무나 위험이나 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시기에 발표를 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진단키트나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잊을만 했는데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슈는 맨날 이슈에 올라갔다가 또 금방 빠지고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뭐 직접 바로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일단은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파악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유투바이오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현재 3,585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녹십자 MX는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바 이런 경력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죠. 10% 넘게 급등하면서 4,095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CJ는 글로벌 수출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과 동시에 오늘 5.7% 상승 25,000원 선 터치를 했고요. 오상 헬스케어가 코로나19와 독감, 콤보 키트로 유명하잖아요. 미국 FDA 정시 허가받은 이후에 전문가용이나 개인용 이런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 강세 15,58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 관련해서 키트 관련해서 매출 2조 원을 넘긴 그런 핵심 계열사로 부각받고 있고요. 현재 장에서도 4.5% 상승 11,08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조금씩 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럼 또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 나가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체크하고 계신지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나쁘게 끝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3대 주가 그렇게 하락을 한 것이 보면 M7 주식들도 즉 빅테크 기술주들도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대기 물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타이밍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또 함께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했던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처음 한 1년 8개월 만인가요? 한 꽤 긴 기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뜻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또 서비스업 지수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뜻은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데 있어서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날 발표된 그 FOMC 회의록 여기서도 이 FOMC FRB 의원들이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잠시 동안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유동성이 잠시 동안은 안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지금까지 오를 대로 오른 주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그동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그 5천억 달러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로 달라고 하면서 이 광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히토리 쪽인데요. 히토리들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 내지는 패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무섭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히토리 무기화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우크라이나도 이 히토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히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히토리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외국인도 있지만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이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히토리가 부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부지방, 충청북도 지역에 이런 히토리들이 매장돼 있지만 함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개발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주변의 환경 파괴 때문에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호주같이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묻혀 있는 히토리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들이 5천억 달러에 대한 그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협상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러우 전쟁도 종전을 향해서 즉 한국식 휴전을 통해서 이 종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라는 데가 대규모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 사고인데요. 14억 6천만 달러가 이번에 이제 해킹 피해를 당해서 회사 밖으로 유출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 데에는 이 바이비트의 그런 보안을 뚫고 들어가는 실력 있는 그 해커들이 누구냐? 이게 북한 소행 같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러한 인재들, 그러니까 해킹을 잘하는 그런 인재들을 북한은 조직적으로 키워서 이런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속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미국 중시는 FOMC 회의록에 대한 쇼크, 그다음에 거시경제가 그러니까 부진하게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시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전체적으로 심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요, 그래도 미증시 하락과 비교해서는 하단을 지지해 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슈는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악재는 많죠. 네.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악재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죠.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디커플링되고 차별화되는 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썼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FRB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행이 제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당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이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쁜 것은 내일 기준금리 우리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우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물론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벤트가 좀 있었죠. 위험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기준금리를 또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을 가겠죠. 하지만 이 자본시장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 시장의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일 인하한다면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자사주를 3조를 했습니다. 3조를 사들였고 그걸 이제 소각을 했고 또 3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약속했던 그 10조 원 중에 7조 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올해 도합 10조 원을 추가적으로 이 11월 달까지 매수해서
그걸 소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10조 원의 돈을 또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자사주를 사는데 돈을 쏟아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우리 증시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기간 또 이 잠시장까지도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주와 또 창투사도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조달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달한 자금을 갖고 여러 가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선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철강주들이 이제 중국의 후판을 수입하는 값싼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한 겁니다. 여기 정부가 예비 판정을 했는데 최대 32%인가요? 그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철강주들,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중국산 싼 값에 이러한 그 후판들을 수입을 해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 철강주들과 후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철강에 대해 이런 후판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후판 가격을 철강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 급락했을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VLCC 같은 경우는 지금 후판의 원가 비중이 20%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예전에 후판값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이 반덤핑, 그러니까 후판에 대한 반덤핑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이 원가 부담이 심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인데요. 이걸 짓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 원전 관련주들은 최소한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서 이 원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첨단산업 전력 지원에 관련된 에너지 3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과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이어지게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닌데 코로나 진단 키트가 올라가는 네. 이유가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새로운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연구소 안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셀지에서 이제 미국 굉장히 유명한 그 전문 잡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아직까지 연구소 밖으로 나오진 않고 연구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해주는 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제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 키트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관련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DNA나 이런 부분 정보를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창이라는 회사가 자본금 전액 잠식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 뜻은 3월 달에는 12월 결산법인 중에 저가주들, 부실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즌입니다. 이때 이런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주들, 동전주들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질문해 주신 시청자님 계셔가지고 저희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일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조금 어쨌든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대폭락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흔들림은 좀 제한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지금 그렇게 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벤트가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시장 내 유동성이 공급되던 게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 25일 날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시장 내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일 기업이 지금 작년 연말에 3조 원이고 벌써 올해 1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내 유동성 장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권주와 창투사, 즉 벤처캐피탈 같은 종목들은 특히 이런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너무 그 미국 증시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커플링된 게 아니라 디커플링된 증시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 증시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특징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를 벤처캐피탈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 이슈를 선정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해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미국과 함께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같이 낮춘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은 결국은 이 창수사들이 그 조단위 내지는 뭐 몇천억짜리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창투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기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펀드의 규모가 또 펀드가 많으냐 그에 따라서 관리 보수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 펀드의 1% 정도의 관리 보수를 받는데요. 1,000억짜리면 10억을 받는 거고 이 조단위의 이거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그냥 관리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이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 수수료는 좀 조정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펀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펀드 규모가 클수록 관리 보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매년 이런 펀드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펀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매년 몇 개의 펀드가 청산되면서 거기서 투자를 잘할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창수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창수사 중에 적자 나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상장사 중에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한번 한번 그 다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실적들 한번 보십시오. 창수사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 이유가 이 시장 내에 그동안 게 고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중금리였는데요. 중금리 때문에도 이런 펀드를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수사 중에 작년에 그 상장했던 HB 인베스트먼트와 LB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같은 경우는 이들 회사가 투자해 놓은 기업들도 굉장히 알짜배기로 좋은 데다가 이런 그 펀드들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일 한국은행 FOMC가 인하를 한다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가서 먼저 저가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거기다가 슬라이드 치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적인 수익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 기준금리 인하 시 유동성 확보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군들 좀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시장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히토류라던가 희귀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종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이슈 좀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에서 지금 조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도 아니면서 뭐 몇천억 달러를 거기다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영수증을 들이면서 너 이만큼 받았으니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는 이런 히토류들입니다. 그런데 히토류들을 채굴권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50년, 뭐 어떤 경우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는데 50년 장기간 동안 채굴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그 기술로 채굴을 하면 말 그대로 50년 후에 우크라이나 기업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돌려받았을 그 광산에는 아마 텅텅 비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국부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해서 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우디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서는 아예 우크라이나 대표는 참여하지도 않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들끼리 만나서 서로 휴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식 지금 현재 양쪽 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휴전선을 긋는다는 그런 한국식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의 그 영토를 러시아에게 할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도 휴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신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 유럽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 단위의 말 그대로 뉴 빌딩이라고 해서 국가 단위의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국가 단위 재건 사업을 해본 기업들 또 그런 능력이 되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러한 경험도 많이 있고 해봤던 경험이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하는 재건 사업에 중국 기업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SG나 다스코, 대동 같은 기업들이 미리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S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이제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 사업을 했던 내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SG가 이미 이 우크라이나에 법인을 내고 이미 일부 주하고는 손을 잡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이 도로공사,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게 토목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인데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 조립식 주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금 SOC 시설이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전력선을 각 지방마다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한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런 트랙터 수입업체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게 광물 채굴권을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6위권의 이 밀 생산 국가인데요. 가난한 나라의 곡창지대라는 말을 듣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 밀이 수출되지 않으면 이라크와 또 이란, 또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이런 나라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식량이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이 대동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 그런 그 우크라이나 그 넓은 토지에 대동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농기계들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대동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파트너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동이 뭐 사진이 안 나오나요? 사진 중에 나온 것처럼 농기계 광역 출판 그러니까 총판 계약식을 맺을 정도로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러한 휴전이 될 경우에는 네. 이 SG와 다스코, 대동 같은 기업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들어보면 지금 러시아에게 좀 영토를 많이 뺏긴 가운데서 휴전이 좀 이어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휴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선정하셨는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가지 섹터 중에 어떤 걸까요?
야, 그럼 창투사 쪽이죠. 창투사요, 예. 종목은요? 네, H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조금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랑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H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을 작년 1월 초에 했는데요. 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했고 그 이후로 줄곧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초보 투자자도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버틸 수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HB 인베스트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심사역들, HB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창수사들도 실제로 이 심사역이라는 실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몇 천억의 돈을 굴리는데 그 친구들의 실력, 그 과거에 그 투자했던 그리고 투자해서 회수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나 거기 들어가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B 인베스트는 지금 운용 자산을 7천억대로 불려놨어요. 그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부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14년 매출액은 151억에 영업이익이 64억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58억을 이제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또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를 올해 늘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700억 원대 투자를 회수했고, 작년에 투자를 회수했고, 네. 올해는 또 그만큼 1,0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 이번에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삼양컴텍, 도프, 쿠봉 등 이런 4가지 정도 회사들을 이번에 IPO 시킬 거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를 하면 그에 따른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실적이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800원,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700원 정도 잡으시는데 실제로 이 목표가 4,000원은 이 회사가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 걸 체크해 보시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가 싸기 때문에 비용은 내려가고 이 앞으로 수익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차이,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또 이 회사 말고도 또 다른 창수사들도 올해는 기회가 많을 그럴 시기입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창투사들의 실적 개선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HB 인베스트먼트 오늘의 공략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구환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구환신이란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촉진 및 산업 구조 조정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된 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관신 정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내수 침체, 생산 둔화, 투자 감소 등 저성장의 신호가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이에 따라 가전,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을 중점 교체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관신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래된 제품 교체를 유도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기대할 수 있죠.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해진 환경 문제를 이관신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요. 전자 폐기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관신 정책을 통해 전자 폐기물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자원 재활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사용하면서 환경 보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 조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구형 가전, 자동차, 설비 등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 제품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구매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관심 보조금은 지역별로 규모와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금을 설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심 정책은 중국 정부가 내수 산업을 키우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고사양, 고기술력을 요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요는 적극 발굴해서 중국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이슈나 정보는 저희가 잘 살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정책, 이고환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 오늘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쪽의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가 다시 기술주 랠리 힘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0.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지만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홍콩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홍콩 항생지수도 금요일에 많이 올랐으니까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일단은 중국 시장이나 홍콩 쪽에서는 힘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은 오늘 일왕 탄생일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중국 쪽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슈가 많고, 미국의 관세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첨생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첨생법 개정안이 네.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는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법이라고 해서 첨생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네. 그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능해지고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모든 볼 수 질환에. 있겠습니다. 네. 원래는 어땠냐면은 희귀 그리고 난치, 중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 임상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하면서 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했고 또 질환도 되게 이게 제한적이었는데 네. 범위가 확 넓어진 거죠. 이 첨생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먼저 기업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 연구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복지부랑 식약처 거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승인을 받으면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임상을 마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치료 사용 승인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치료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환자들한테 돈을 받고 이 의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랙은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 연구를 통해서 의약품 상용화를 진행하는 그 일반적인 상업화 임상이랑은 다른 거고요. 그 상업화 임상은 통상 임상 3상까지 3번 진행이 되는데 이 첨생법을 이제 타는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기존 의약품이 임상 3상까지 한 5년 이상 네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2년 내로 단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니까요. 네.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제 또 매출에 따른 그런 네.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 네네.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비용 받고 첨단 재생 치료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서 뭐 줄기세포 치료제 받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1, 2만 명, 많게는 5만 명 정도가 일본에 가서 재생의료 치료를 받으려는 그런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능해지는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이걸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업들도 이런 첨단 재생 의료 치료를 하면서도 돈을 어느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네. 이득이 되겠네요. 네, 이런 네. 이점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약품 조기 공급, 그리고 이제 조기 공급에 따른 인지도 상승. 그렇죠. 이제 신약 개발까지 평균 1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상용화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조기에 이걸 상용화함으로써 환자들한테 이런 기업이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주목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빠르게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한테 매출 구조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줄기세포나 아니면 요거 관련해 섬생법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오기는 네. 했어요. 어떤 네, 기업들이 움직였나요? 네, 바이젠셀이랑 이엔셀이라는 코스닥 네네. 상장 기업이 이제 주가가 각각 19%, 1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기업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 말고도 사실 첨생법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뭘까요? 병원이랑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원래 최대 주주가 보령이었는데요. 이제 가은글로벌이라는 투자 기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가은글로벌은 가은병원이라는 이제 병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제휴병원이 있고 또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개발사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젠셀이랑 이 병원이랑 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사랑 이 세 곳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스토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첨생법 이 수혜를 보려면 네네. 신약 개발사가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사가 그 임상을 하는 병원을 통해서 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그 병원을 통해서 약을 사는 거거든요. 네네. 이 기업이랑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병원이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병원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이엔셀이 신약을 만들어서 이걸 어쨌든 중간에 병원을 거쳐서 병원을 네. 끼고 판매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네. 병원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바이엔셀이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럼 바이엔셀이 그럼 어떤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바이젠셀은 그 림프종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이 두 네.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NKT 림프종이라는 이제 좀 희귀한 암인데요. 이게 림프절 이외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NK 세포랑 T 세포 계열 림프종이고 좀 진행이 빠른 암종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집니다. 이 치료제는 이제 2019년에 식약처한테서 식품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 2상까지만 종료를 해도 바로 그 조건부 품목 허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조기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바이젠셀이 그 첨단 의약품이랑 좀 밀접한 게 2022년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GMP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이곳에서 직접 제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각종 임상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좀 절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제조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승인이라던가 또 임상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상용화 과정에서도 좀 유리하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바이젠셀을 첫 번째로 어쨌든 지난주에 주가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이엔셀도 네. 궁금한데 뭐 저도 찾아보니까 이 샤르코 마리투스 네. 병이라고 해서 예. 그 삼성가에서 있는 네. 그런 희귀 질환을 뭐 이거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데라고요? 네. 원래 이엔셀의 본업은 그 위탁 개발 생산 CDMO입니다. CDMO. 네, CDMO 첨단 기업이요.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개발해주고 생산해주는 업무가 이제 주요 업무인데요. 네. 이 기업이 삼성 서울병원 스피노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삼성과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 마리투스 병 그리고 듀센 근이 영양증이라고 알려진 그런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이제 후보 물질도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듀센 근이 영양증은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커버하면서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네. 뭐 10만 명 중에서 한 4명꼴로 발병하는 그 근육이 급격히 이제 수축되는 그런 유전자 질환이라고 네네, 그렇죠. 해요. 네, 이엔셀은 그 삼성 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장종욱 교수가 2018년에 이제 스핀오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네. 이제 대학병원이랑 연계가 너무 이제 명확하잖아요.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그래서 첨생법 수혜를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먹힌 게 아닐까.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해서 현재 1상에서 2상 단계를 진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겠네요. 네, 이런 연구 개발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첨생법 수혜를 앞두고 이제 이런 임상시험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이엔셀이 이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임상에 좀 적극 참여해달라고 마케팅도 이렇게 또 강화를 하기도 했다고 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젠셀과 이엔셀 어쨌든 지난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첨생법 수혜주로서 일단은 오늘 뭐 두 종목 다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오늘은 뭐 진단 키트나 뭐 또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지난주에는 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세 이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약간 부담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미국에 와서 직접 제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은 관세 25% 그 이상도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부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합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들여가는 거예요? 그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네네. 2024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네네.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그 의약품 규모가 5조 7,200억 원 정도이고 전년 대비 한 50% 늘어난 수치라고 많이 합니다. 늘어났네요. 매년 증가세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만큼 미국이 최대 의약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직격탄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일부 이제 기업들은 네. 이제 영향이 없다 또는 미리 준비해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기업들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세 이야기 나올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 따지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나 네. 이런 업체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뭐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매출 규모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대죠. 그러니까요. 이제 4조 5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이제 글로벌 CDMO 기업으로 봐도 론자에 이어서 글로벌 2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대 CDMO 기업인데 이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파트너랑 계약을 맺고 이렇게 생산하는 의약품들이 필수 의약품이 아니라 그 항암제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별로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분석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필수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자국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그 품목의 대부분이 필수 의약품에 속하지 않는다. 필수 약품이 아닌 걸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필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원료 의약품, 뭐 케미칼 같은 합성 의약품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네. 항암제 제가 찾아보니까 항암제도 필수 의약품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수 의약품에 속하는 항암제가 일부이고 대부분은 속하지 않는 그런 걸로 좀 알려져서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항암제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돼서 소비자가가 높아지더라도 환자는 이 약을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방률에 관세가 부과돼 처방률이 쭉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비약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구조상 이 파트너사랑 한 1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어쨌든 계약은 보기는 돼 있는 어렵다. 거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 의약품보다는 만성질환 치료제, 뭐 항암제 이런 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많이 네. 생산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관세가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셀트리온도 뭐 지난주에 뭐 공지를 했던데 이 관련해서 네. 이 관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네네. 이제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 이렇게 해서 올리셨죠.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제품들에 대해서 9개월분 재고를 미리 미국으로 옮겨놨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관세 부과하기 전에 보내버린 거군요. 네. 미국에 쌓아두기 네, 위해서. 재고를 쌓아놨다. 네. 그리고 현지 위탁 생산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 생산 물량도 미리 확보를 해놔서 이제 관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금 완제 의약품을 현지에서 미리 생산해 오고 완제 의약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이미 완제 그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 포함이 해당이 안 되죠.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발 관세가 있으니까 투자도 좀 빠르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뭐 다양한 적응증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이제 생산 수출을 해서 좀 그 미국 관세에 좀 유동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분기에는 검토만 하겠다라고 밝혔던 어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다가 생산 시설 짓는 걸 좀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투자 집행도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대응을 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제 아예 셀트리온도 미국에다 생산시설 짓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삼바나 셀트리온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삼바 케이스에서 봤을 때 네. 필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약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녹십자가 녹십자? 아주 대표적인데요. 혈액제제를 미국으로 수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리글로라고 이제 불리는 제품인데요. 네네. 마침 이제 관세 리스크가 터져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 영향이 있냐 이렇게 이제 그러게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취재하셨어요? 네. 네,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알리글로는 이제 면역 결핍증 환자한테 이제 투여되는 항체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이렇게 주사해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알리글로는 필수 의약품이고 또 미국에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 그래서 이게 관세를 쉽게 부과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하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치료제가 부족한데 또 이게 관세를 딱 그렇게 부과를 하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그럼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근데- 부족하다니까 부과된 상황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또. 그래서 이제 네. 그 넥스트가 이제 좀 살짝 부족을 하다는 느낌을 그러니까요. 사실 네.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관세 부과가 될 영향을 고려해서 재고를 축적했고 뭐 CMO랑 미리 이제 생산을 해놨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녹십자는 없을 것 같다. 부족하니까. 이런 논리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관세 부과가 사실상은 이제 거의 현실화됐기 그쵸. 때문에 그때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당장 4월부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녹십자는 조금 더 알아보고 네. 나중에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관세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각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대한 대비책은 알려드렸고 다른 기업들도 하나씩 석전 기자가 취재해서 다음에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전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증시 조정 속 중국 증시 나홀로 상승. 워크맨 회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회사로 소니 1958년 상장 이후 최고가. 미국,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추진 소식에 HMM의 급등세. 엄청 기네요. 자, 급락했습니다. 미국. 자, 여기도 근데 급락했을 때도 보세요. 짝꿍끼리 딱 움직이지. 짝꿍이 괜히 제가 짝꿍 얘기한 거 아니죠. 봐봐요. 다우랑 S&P 500하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더라도 그 짝꿍끼리 떨어지는 게 틀려 이게. 맞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완연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 두 개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랑 필반 이 짝꿍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보다는 이런 IT 뭐 빅테크, 뭐 최근 트렌디한 기업이 많이 빠졌구나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반이 특히나 많이 빠졌다는 거는 반도체 종목이 많이 빠졌구나. 그냥 요거 네 줄만 갖고도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움직였는지 딱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일단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 도전을 바랬는데 반대로 완전히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처럼 그죠? 고드름이 떨어진 것처럼 뚝 끊겨가지고 부러져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61선 저항을 받으면서 갭이 나와버렸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표가 다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나스닥 장대 음봉. 네,
나스닥도 아쉽네요. 역시 이게 2만이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네요. 확실히 그렇죠. 2만이 뭔가 그렇죠. 여기 정말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만도 그렇고 2만, 뭐 3만 이런 마디 지수대들이 그 마디 지수대 만에 그냥 고유 저항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지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물론 여기는 전고점의 저항도 있죠. 여기 몇 번입니까? 지금 한 대여섯 번 있잖아요. 2만대에. 그것도 있지만 2만이라는 본연의 그냥 2만이라는 지수만으로도 그 얘기했죠. 인생이랑 똑같다고 우리가 50점을 넘으면 그다음 이제 60점 넘기가 힘들어요. 58, 59, 막 57점 맞다가 이제 막 64점 한번 딱 맞으면 이제 60점대로 가고 이러잖아요. 성적도 똑같아 이것도. 2만이란 마디 지수대를 못 뚫으니까 결국 급락해 버렸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S&P 500도 장대 음봉을 피할 수가 없었고 얘는 그래도 6천을 지켜냈잖아요. 6천과 61선을 지켰죠. 그렇죠? 가장 앞서 나가서 위에서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졌어도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발을 달리기를 하는데 많이 뻗어놨기 때문에 태풍에 밀려도 그렇죠? 다른 뒤에 있는 애들은 출발점 이상으로 밀려버리겠죠. 똑같은 거리를 밀려도. 앞에 많이 나갔던 애들은 같이 밀려도 출발점 직전이라든가 출발점에 딱 발이 닿아서 멈추겠죠. 그 원리죠. 자, 그래서 S&P 500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양으로 밀렸어도 앞서간 거리, 벌어놓은 거리 때문에 멈춘 거리가 더욱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빠졌는데 3.28. 필반 보겠습니다. 필반도 장대 음봉을 때려 맞아가지고 거의 한 5일치들 되돌려 버렸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뭐 지금 역시 뭐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 설문조사에서 다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설문조사를 물어봤더니 결국 그게 가게나 기업의 설문조사가 다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독일은 조정폭이 거의 없는데요. 0.12. 자, 독일 지금 정권이 그 조기 총선을 한 게 독일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제도가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총리가 다 하는 건데 총리가 다 하기도 그래요 또. 그러니까 총리가 다 하려고 총리의 힘을 실어주려면 총리가 소속한 당이 과반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당제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돼 이게. 너무 머리가 터져버리는 그렇죠? 메르켈이 삼선한 게 대단한 거죠. 그거를 메르켈이 삼선을 하는 게 연정을 해가지고 연정을 하려면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른 당이랑 합쳐가지고 그거를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봐봐요. 정말 세밀한 사안 하나 가지고도 다 생각이 틀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결국에 또 총리가 이제 그 제일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겠지만 결국 다수당조차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연정을 꾸려야 됩니다. 또 연정을 꾸리면 거기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아주 시끄러울 텐데 어쨌든 우파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숄츠 총리는 3당으로 밀려났어요. 걔네가 이제 중도인데 약간 중도 좌파. 근데 이번에 정권을 잡은 거는 중도 우파예요. 그리고 2등 당선된 데가 완전 극우파. 그러니까 지금 우쪽이 좀 더 세졌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 여기에 맞는 어떤 독일도 그런 진용을 갖췄다. 완전 약간 강력한 뭐 리더십으로 약간 자기네 나라 저기 있죠. 약간 쇄국 정책 비슷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독일은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아까 조기 총선이 왜 일어나냐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재신임 투표를 던지는데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이 안 이루어지면은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새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총리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기 총선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 숄츠 총리가 잘 못해가지고 지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좀 우파 쪽으로 강화가 됐는데 증시는 많이 안 빠졌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독일도 다 그러겠죠. 독일도 우리나라 와서 독일 안에 공장 지어라. 우리나라 이제 머리 터지는 거예요. 독일은 독일에 와서 공장 지어라. 미국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진국이 좀 흔들려 버리면은 오히려 그동안 약했던 신흥국이 반사적으로 덜 빠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브라질 0.30 빠졌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인도가 밑에가 붕괴됐어요, 지금. 인도가 저점이 붕괴됐습니다. 인도는 한 단계 더 아래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정말 청개구리. 봐봐요. 이래가지고 중국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중국은 아예 따로 넷플릭스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저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안 하고 틱톡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이런 거 안 하죠. 위챗 하잖아요. 걔네. 그렇죠? 아마존 안 하고 알리바바 하고. 그냥 이게 아예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얘네는. 봐봐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니까 갑자기 상해 심천 혼자 올라요. 완전 다른 나라라니까. 이게 다른 세계. 다른 제3의 세계에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로. 갑자기 급등하죠. 혼자. 상해 심천만. 상해 심천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불기둥이 나오기 시작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로 심천은 더 위에서 불기둥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다가섰어요. 벌써. 2천 돌파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완전 청개구리 증시입니다. 자, 니케이는 지금 이 밑에서 회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부에서. 도요타가 지금 빌빌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만은 또 좋아요. 약간 중화권인데 중국이랑 또 대립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만은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진짜 좋았는데 시세가. 이게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중국 빼고 다 조정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격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조정에 3일 동안 조정 들어갔고요. 일단 그래도 모양이 좋으니까 좀 조정폭이 얕기를 기대해 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이 저점 여기 남겨두고 있죠. 자, 여기 저점 붕괴냐 아니냐. 거기가 갈림길이라고 했죠. 이게 붕괴가 되면은 그렇죠? 어떤 원인이든 제일 큰 원인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 좋고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면은 코스피가 급등할 수도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유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안 따라와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또 팔고 있죠. 코스닥 600억 원 팔고 있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별로 봐도 이게 안 나와요. 지금 2,900억, 2,100억, 1,000억. 네, 벌써 한 또 3일 만에 한 5, 6천억 원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2월 달도 결국에는 합쳐보면은 매도가 우위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쉽사리 안 사줘요. 자, 이 미국 증시는 다 하락을 했는데, 자, 유일하게 시가총액 11위에 일라일리가 플러스로 딱 한 발 걸쳤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나머진 죄다 파란색. 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오늘 자, 주가이 제약 14위에 주가이 제약이 5% 정도 오르고요. 방어적인 성격이 있죠. 자, 그다음에 4위에 소니가 2.17 오릅니다. 뒤에 나옵니다. 소니 진짜 대단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요 목록만 보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10시 20분에야 캡처할 수 있어가지고. 자, 일라일리 특징주입니다. 자,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또 1월 17일부터 이만큼 또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약이 한창 붐이 일다가 갑자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시 또 좀 반등을 했고 다이어트 약을 통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누리고 있는 일라일리가 2025년에도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이 JP모건 체이스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입니다. 일단 귀주모태주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죠. 자, 귀주모태주 또 하나 나왔네요. 백주 품질 통제 기준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백주 표준화 기술위원회 이런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기준을 공개했는데 뭐 백주의 수출,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백주 업계에 대한 표준 요거를 저기 할 필요가 있다. 규범화해서 뭐 이제 가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프리미엄급 백주에 대한 브랜드 설계가 강화돼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주가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부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맥주 소주는 아직 3대 뭐에 못 들잖아요. 이게 3대 명주에 지금 꼽혀요. 고량주가. 근데 이제 그 뭐 품질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서 프리미엄 고량주를 더 해외 시장 공략하겠다 이 내용인데 당연히 그래서 귀주모태주, 오량액, 양하양조. 오량액이랑 양하양조는 심천 종목이고요. 귀주모태주는 상해 1위 종목입니다. 이거 오량액이랑 양하양조도 심천에서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 그냥 술주식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가 다 술이에요, 얘는. 자, 어쨌든 이런 품질 통제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소주도 좀 국제화가 돼야 될 텐데요. 자, CATL도 주가가 지금 좋죠. 자, CATL도 저번에 그 뉴스입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산업 사슬의 경기에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그때 그거 보여드렸죠? 파이, CATL이 다 먹었죠 이미.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는 또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는 조금 좋고요. 절에서 니케이랑 대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소니입니다. 자, 왜 소니? 자, 우리 소니, 파나소니 한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쵸? 코닥필름, 후지필름, 요즘에 디카스인데 폰카스고 다 누가 카메라 써? 그래서 코닥필름, 후지필름 다 부도난 것 같고, 그쵸? 소니, 파나소니,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요즘에 누가 써? 다 망한 회사 아니야? 삼성이랑 LG가 다 먹은 거 아니야? 자, 삼성전자, LG전자 주가 빌빌대고 있잖아요. 소니 1958년에 상장한 이후에 역대 최고가예요, 지금. 자, 지금 조선일보에서 뉴스 나왔는데, 물론 또 댓글이 달렸겠죠. 저거 기자가 또. 근데 믿어야죠. 자, 여기 보시면 워크맨부터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제게 행복을 주는 기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모아서 8,000주, 3억 원어치 보유 중인데 수익률이 1958%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하지만 매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 대단하네. 액면 분할된 주주 환호에도 열심히고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PER이 고작 20배다. 테슬라 PER 162배. 뭐 이런 글도 있다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하여튼 소니가 시총 4위인데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다는 거. 자, 대만은 에버그린 해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해양 물류조선 등 분야에 대한 제한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 얘기가 나왔죠. 자, 만약에 미국이 계속 이 중국 조선 해운을 누르면 대만, 우리나라, 일본 이쪽 해운이 좋겠죠.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도 최근에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슈랑 지금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해운주가 지금 오늘 상위에 올라 있죠. 위에 세 개는 전부 딱 한 종목. 오늘 신규 상장한 위너스에 해당됩니다. 위너스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해운주 HMM이 12% 오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중국 상무부 소식이랑 오늘 이 소식이랑 이어져 있죠. 자,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추진 소식에 이 HMM에 급등한다. 그래서 미주 노선에서 중국 선사가 수수료 때문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까 대응으로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중국 상무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 중국 상무부랑 미국 상무부랑 이제 붙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랑 대만 해운사는 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사 오늘 HMM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누르려고 러시아는 유럽 니네가 맡아라. 우린 중국을 상대한다. 이러면서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고 있다는 거 흐름 포착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한 주의 매도평입니다. 소니가 삼성전자한테 완전 눌려서 부도난 줄 알았다니만 지금 완전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소니 이제 워크맨이 아니라 런닝맨이네.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고 26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옵니다. 장 마감이라는 건 미국 증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실적의 중요한 부분이 그 AI 그 중국 스타트 기업 딥시크 충격 이후에 네. 엔비디아의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는 거라서 우리는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뭐 주가는 좀 부진하죠. 전체적으로 부진한데 딥시크 쇼크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이 좀 회복은 됐는데 위를 열지는 못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AI 이제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될까 여기에 대한 좀 이제 의심이 생겼고 근데 실제로는 의심할 필요 없는 게 계속 투자를 오히려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심은 좀 많이 해소가 됐는데도 시장 한편에서는 이게 영원히 이어질까 이제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믿질 못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건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이제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젠슨항이 실제로 어떤 좀 이 판단을 좀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내용이고 또 블랙엘 신제품이 자꾸 이게 발열 이슈 때문에 뭐 공급이 지연된다는 뉴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지 요게 루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메타도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빅테크 이제 M7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작년까지 이제 너무 좋았는데 네. 이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외된 곳으로 좀 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엔비디아한테는 그렇게 쏙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마 어제 저도 이제 저녁인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아마 해외에서 나왔던 뉴스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항목 취소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네.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각 증권사에서도 뭐 이렇게 막 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면서 오라클하고 좀 손을 잡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AI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엔비디아의 또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한테 또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데이터 센터 이거 임대 계약 취소하면 GPU 공급도 줄일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 네. 근데 또 이거 한쪽에서는 지난주에 그 그록이라는 그록3라고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챗봇이죠. 예. 그거 92일 만에 GPU 20만 개 확보했다고. 저는 이제 그 뉴스 보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앞으로 100만 개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엔비디아 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막 혼재돼 있는데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같아요. 학습 수요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추론이죠. 예. 추론할 때 AI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내기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으로 확산이 되면 AI 투자는 저는 줄긴 어렵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런 걸 또 의심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노이즈까지 좀 겹쳐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딥시크발 충격 때문에 설 연휴 동안 그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악재만 나와도 약간 움츠려드는 네. 흐름들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추론 영역으로 AI도 네.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참고로 추론은 그 예. 학습보다 보통 한 100배 들어가요. 어, 이 그래요. 컴퓨팅, 예, 예. 이 전력 수요나 이런 게 아. 그러니까 학습이 줄면은 뭐 100배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컴퓨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서 상세하고도 남을 그런 이슈가 네. 있네요. 그래서 AI 대규모 투자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는 뭐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네, 근데 생각을 이제 하게 좀 되는데 당분간은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박스권, 좀 부진한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전기전자 업종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은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쳐줬지만 주 후반 가면서 관세 이슈 때문에 또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2년 만에 중국 기술에 뭐 따라잡혔다라는 암울한 소식도 있었고, 오늘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또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좀 흔들리고 있는데 IT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 의견도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좀 네. 흔들릴 때 저는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레거시라 그러죠. 보통 이제 전통 반도체가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너무나 안 좋았고 주가가 소부장은요 보통 반 토막은 기본이고 막 3분의 1 토막까지 났어요.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회복되는 수준인데 이게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언제 좋아질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공급은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반기에 윈도우 교체도 좀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중국이 이구안신이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에 이제 보조금을 좀 주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양책이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온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는 지금 모습들도 많이 나올 정도인데 반도체는 뒤처졌다고 했는데도 작년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공격적인 증서 올해도 합니다. 올해 내년까지 할 텐데 다만 이제 올해 1월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 수혜를 좀 더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규제에 CXMT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작년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기초기술 면에서 우리를 좀 앞지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물론 기초기술 중요한데 핵심은 반도체는 양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성이죠. 사업성에서 우리한테 아직은 밀리는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수출을 지금 금지시켜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 방법이 없고 CXMT 수율이 많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쓰는 반도체 장비를 CXMT 그대로 쓰라고 그랬으면 수율이 엄청 올라왔겠죠. 근데 사실상 이제 중국 정부가 또 보조금도 주다 보니까 중국은 그 생태계상 그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쨌든 추격은 무섭긴 하지만 단지 그게 무서워서 아 이제 반도체 하지 말까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소부장 기업들 저평가돼 있어서 이런 노이즈 나올 때마다 좀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도 떨어졌기 때문에 예, 매수의 포인트 그런 것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연초 들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몰렸던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예, 조금 더 우회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코스피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3,000비를 갈 수 있을지 예,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틀려도 갔으면 좋겠네. 일단 희망은 갖고. 언제 가나요, 진짜 예, 참.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3년 전이었죠. 그죠, 3년 예, 전인데, 예.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50% 올랐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15%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는데 사실 3,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그게 또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어쨌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3,000포인트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2,800포인트가 PBR 한 배 정도 되거든요. 그 레벨은 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어요. 아마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미국이 폭락을 해 있어가지고 뭔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주범이었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이제 PMI 지표가 이게 50m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잖아요. 근데 같이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조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은 반대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은 서비스업 좋았고 제조업은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할인을 계속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제조업은 밑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서비스가 꺾인다. 그럼 한국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이 오늘도 상대적으로 되게 잘 버티잖아요. 예. 증시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관세 불확실성은 이건 뭐 트럼프가 결정한 문제지만 아주 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품목도 너무 많고 물가도 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4월 초 정도 돼야 명확해지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정부가 추경 예산 지금 집행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또 이익 하향 추정치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방향성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2,500, 600 올라오니까 또 막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 아니다 막 논쟁은 또 되게 심한데 그게 정상입니다. 모두가 좋다 그러면 또 사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뭐 적어도 PBR 한 배 이상은 좀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올해 이제 이익 전망치는 하향이 된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근데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의 그 지수 예상 상단을 좀 높이는 흐름들은 좀 나타나서 해외에서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용어 중에 그 미국 예외주의다, 미국만 좋다. 그게 예. 사실 몇 년간 이어졌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외국계 투자도 그렇고 미국에서 조금씩 발을 빼서 가장 먼저 간 게 유럽 증시예요. 네. 그래서 유럽이 신고가 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중국 증시 비관적으로 보던 대로 유명한데 얼마 전에 물론 아직도 중립 의견이지만 비중 축소해서 중립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결국 중국이나 이런 이제 신흥국이 좋아지면
이게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좀 불게 되거든요. 아마 네. 그런 일환으로 2,600에서 2,800으로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나라가 방향성이 지금이 경기가 고점이고 하반기에 꺾이면 주식시장이 부담이지만 지금 오히려 1분기가 저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상저하고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하면, 금리 인하는 보통 한 6개월 후에 이게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하반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사이클이 고점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봤을 때 되게 좀 편한 구간입니다. 한국 증시가. 그래서 저는 한국의 상단 2,800, 아니 좀 더 해서 3,000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미국의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 한국 기업들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관세 충격, 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이미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이슈인데, 그 트럼프발 관세 공포에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계속 가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이제 부과가 안 되는 이제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엔터. 이제 엔터. 뭐 사실 요즘 음원 핫해요. 여러분이 뭐 음원 들을 때 그거 네. 일일이 관세 매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한령 해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맞물려서 좋은 것 같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방산, 우리는 미국에 지금 무기 수출을 안 해요. 미국이 뭐 우리 걸 사가면 모르지만 사실상 이제 한국은 미국에 거의 수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도 자유로운 편이고, 또 요즘에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가 좋다 보니까 해외로 쏠렸던 이 자금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네. 국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증권주도 뭐 미국 관세랑은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산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 메모리 반도체 변압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 못해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있지만 전 세계의 25%만 하잖아요. 나머지는 한국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25% 마이크론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놓고 규제하기가 좀 쉽지 않고, 변압기도 미국이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주로 멕시코 통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하게 됐을 때 멕시코에 관세 때리면 한국에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조선은 뭐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미국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밖에 안 되는 조선에다 갑자기 우리 한국에 또 배에다가 그냥 관세 때리는 건 어렵고, 오늘도 뭐 뉴스 나왔죠. 아까도 뭐 잘 전해주신 것처럼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부과하겠다. 예. 그 중국에 그냥 선박에다 대놓고 관세 부과하면 한국 선박은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HMM도 사실 이제 해운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어쨌든 지금 좀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족쇄가 풀리면 다양한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일부 맛봤거든요. 목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한령이 이게 사실은 정말 지난 몇 년간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냥 나온다고 했는데 네, 네. 안 됐어요. 계속 안 되고 그냥 설로 끝나는. 설로만 다 끝나버리고, 간간히 뭐 영화도 방영되고 어떤 가수가 가서 공연했다 이럴 때마다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 그게 현실화는 되지는 않았죠. 근데 올해는 왜 현실화 기대감이 되게 높냐면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고 시진핑 주석이 당연히 오겠죠. 그리고 내년에 중국에서도 열려요. 예. 바톤 터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또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한국을 굳이 척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먼저 문화 콘텐츠 교류부터 해서 이제 온도를 좀 이게 그동안 좀 냉랭했던 기온을 좀 높여준다면 그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한 게 지난해 말이었죠. 그때 중국이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그 무비자 입국 허용해줬죠.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일본 여행보다 오히려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 이런 네. 뉴스도 들리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기사 내용에는 한 5월 달에 한한령 풀릴 거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한령 푼다는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얘기를 해요.
한알령 내린 적이 없는데 뭘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한알령을 한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콘서트 신청을 해도 허가를 안 내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드라마 방영하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풀린다. 그러면 한알령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빠르면 5월경으로 예상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가 공연이 열릴 수 있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도 이게 한알령이 직접 영향 없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너무 고전을 많이 했죠. 화장품주들 특히. 근데 중국 구조조정도 거의 끝났고 올해 중국이 소비 부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비중 높은 화장품도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또 2월 말인 거예요. 네. 잘 정리를 하고 3월 초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은 좀 답답할 것 같고 네. 한국은 이제 지난 몇 년간 못 갔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번 쏠리면서 급등장이 한 번씩 나오면요 쉽게 망가지질 않습니다. 네. 이제 왜냐면 계속 좀 참여하는 이제 인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왜 근데 3월 중순이냐면 3월 마지막 주로 갈수록 공매도 부담이 생기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공매도가 아마 이복형 금감원조 얘기로는 다 풀 것 같더라고요. 전면 공매도.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 이끌었던 주도주들 중에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일단 그 공매도 해지 금지 전에 좀 팔려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변동성 생기니까 3월 중순까지는 좀 시장이 좀 긍정적이되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갔거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이익 실현하자. 근데 반대로 공매도랑 관계없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 소외받고. 예. 근데 가치주들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전망은 좋아지는데 아직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뭐 날짜 관계없이 좀 저가 매수해서 좀 길게 끌고 가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좀 나눠서 대응하자. 너무 오른 거는 조금씩 3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를 좀 언제쯤 할까 이거 고민해 보시고 못 간 기업들은 그걸 찾아야죠. 이 회사가 올라갈 뭐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라도 잘만 발견하시면 또 올해 농사 또 잘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나눠서 한번 3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주식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사님도 많이 좀 알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좋은 전략, 인사이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월 중순까지는 조금 그래도 마음의 쿠션으로 좀 안심하면서 가져가고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그 여러 가지 뭐 편입이나 편취 네.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근데 될 이제 때가 온것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한마디만 드는 게 예. 공매도 된다고 장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 왜냐면 변동성이 생긴다. 그리고 4월 초에 또 관세 발표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은 하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외에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굵직한 줄기들 저희가 쭉 훑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2월 말도 3월 초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승아 LS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들어서 좀 주가 상승세가 탄력적인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이마트입니다. 근데 최근 이마트가 우리가 2년 내에 영업이익 1조를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짚어볼 사안이 있어서 오늘 관련 주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마트가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선방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471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마트에서
여기서 자랑할 만도 한 게 통상 임금 판결이라고 해서 일회성 비용이 2,130억 원 이상이 나왔는데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은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1억 원으로 플러스가 됐으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까지 향후 2년 안에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주당 배당금 25% 상향하고요. 자사주도 50% 소각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 1조가 달성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듣고 증권사에서도 발빠르게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의견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떤 증권사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당연히 증권사도 있었고요.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그대로 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채, 이 채권 시장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알면 투자 전략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마트가 최근 3천억 원, 이거 다 더해보면 3천억 원이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단행을 합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은 모집 금액 대비해서 뭐 금액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행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7년물입니다. 7년물은 모집 금액이 500억 원인데 35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미매감이 150억 원 낮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7년물이 왜 중요할까? 회사채는요.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는데 7년 이상의 회사채를 우리가 장기 회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회사채, 7년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는 곳은 웬만큼 체급이 큰 기업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AA,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AA 이상인 곳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제철, 포스코, SK텔레콤이 7년 이상의 장기채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이마트가 작년에 신용등급이 깎였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신용평가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마트 이익 창출 능력이나 현금 개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네라고 하면서 한 노치를 강등시켰습니다. 한 단계를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AA- 안정적에서 이것을 지금 AA 제로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의 신용 등급은 우량 등급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비우량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채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투자 심리가 꺾이는 것과 동시에 회사채 발행 금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회사채 시장을 녹화했습니다. 왜?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7년물 같은 경우에도 가끔 녹화하긴 했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매각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7년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장기 가이던스 2년 안에 1조를 달성하겠다라는 실적 자신감도 내비쳤고 연초 회사채 시장이 좀 반짝 효과를 본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 바람을 타자라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 실적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7년물에서 미매각이 낮기 때문에 과연이라는 물음표를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 회사채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황이 좋지 않은 이마트가 통해 있는 유통이나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이 일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앞서서 증권사 의견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 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도 투자 의견은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2027년 영업이익 1조가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서두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게 했거든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서 가이던스 가능 여부를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사에서 근접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좀 이상하죠? 7년물 회사채에서 미매각이 발생한 이유가 이쪽에서 동일하게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여자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마트도 물론 2년 안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하지만 회사세 시장은 이걸 보고 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에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에 발표된다라고 저희 계속 체크해드렸는데 오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기회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또 아니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딥시크발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 바뀐 거 이번 주에 체크해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